윈터링. 윈터링이란 추운 계절을 살아내는 것이다. 겨울은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거부당하거나 대열에서 벗어나거나 발전하는 데 실패하거나 아웃사이더가 된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인생의 휴환기이다. 안녕하셨습니까? 책 읽는 자작입니다. 인트로에서도 읽어드렸었던 단어 윈터링. 추운 계절을 살아내는 것. 그냥 사는 게 아니라요. 살아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요.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지날 때입니다. 지은이 캐서린 메이, 옮기니 이유진,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펴냈습니다. 작가 캐서린 메이가 9월 인디안 서머 시즌부터 이듬해 3월까지 겨울을 나는 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담담하게 기록한 회고록입니다. 40번째 생일을 코앞에 앞둔 어느 날 그녀는 갑작스러운 남편과 본인 둘 모두의 건강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것은 실직으로 이어지고요. 또한 아들의 불안 증세로 인해 학교 등교 거부 등 연거푸 닥쳐온 시련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이 인생의 겨울 한가운데 서 있음을 직감하게 되지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동면의 시기, 윈터링. 겨울이 오는 것이야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다만 그것을 어떻게 지내는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서 겨울을 견디는 소중한 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까마득히 지나왔던 과거의 겨울이 참 고됐고요.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겨울도 싫고 다가올 겨울은 상상하기만 해도 무섭기만 하고요. 자, 저를 닮은 겨울 어린이 나무님들. 저는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우리가 진짜 어른이 맞나요? 20살, 50살, 80살. 물론 그런 시간을 지내오면서 지혜가 늘고 노련해지고 그래서 우리를 어른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말이죠. 어떤 다른 존재가 보기에 우리들은 20살이 아니라 2살, 50살이 아니라 아주 말썽쟁이 5살, 80이 아니라 철부지 8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굳이 신이라는 존재를 꺼내올 필요도 없고요. 시골 동네에 서 있는 500살 된 은행나무가 보기에 어떨까요? 어휴, 저 50살짜리 철부지를 어쩌면 좋아. 이럴 수도 있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저는요. 제 자신을 아무것도 모르고 장난만 칠 줄 아는 어린이라고 부르는 데에 전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잘못 실수해도 괜찮아요. 나는 아직 책 읽는 자작 어린이니까. 자, 오늘 이 책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읽어드릴 이 첫 문단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매일의 세 개의 톱니바퀴 사이에는 틈이 있고 때로 그 톱니바퀴가 열리면 우리는 어딘가 다른 세계로 떨어진다. 그 어딘가 다른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금 여기와는 다른 속도로 흘러간다. 어딘가 다른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현실 세계의 사람들에게는 언뜻 보일까 말까한 유령들이 산다. 어딘가 다른 세계는
지연된 시간 위에 존재하기에 현실 세계와 보조를 맞출 수 없다. 아마도 나는 이미 어딘가 다른 세계의 언저리에 위태롭게 서 있다가 마침내 마룻장 사이로 떨어지는 먼지처럼 가뿐하고 조용하게 그곳으로 떨어진 것이리라. 그곳이 내심 집처럼 편안한 기분이 들어 나는 놀랐다. 겨울이 시작되었다. 누구나 한 번쯤 겨울을 겪는다. 어떤 이들은 겨울을 겪고 또 겪기를 반복한다. 윈터링이란 추운 계절을 살아내는 것이다. 겨울은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거부당하거나 대열에서 벗어나거나 발전하는 데 실패하거나 아웃사이더가 된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인생의 휴한기이다. 이 시기는 질병으로 인해 찾아올 수도 있고 사별이나 아이의 출생과 같은 큰 사건으로 인해 찾아올 수도 있고 또는 치욕이나 실패로 인해 찾아올 수도 있다. 겨울나기를 하는 사람은 과도기에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현실 세계와 어딘가 다른 세계 사이에 떨어진 것일 수도 있다. 어떤 겨울은 우리에게 아주 천천히 살금살금 다가오는데 질질 끌어온 인간관계의 종결, 부모님이 나이 들매 따라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돌봄의 부담, 가랑비에 웃젓듯 서서히 줄어드는 확신 따위와 함께 온다. 어떤 겨울은 몸소리 쳐지도록 갑작스럽게 온다. 하루아침에 당신의 기술이 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취급을 받는 걸 깨닫게 되거나 근무해온 회사가 파산하거나 당신의 파트너가 새로운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게 된 경우처럼 어떤 식으로 찾아오든 윈터링은 보통 비자발적이고 외롭고 극도로 고통스럽다. 그러나 윈터링은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다. 언제나 여름만 계속되는 인생도 있는데 우리만 그런 인생을 성취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우리는 영원히 태양 가까이에 있는 적도의 보금자리와 끝없이 계속되는 불변의 전성기를 꿈꾼다. 그러나 삶이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찌는 듯이 더운 여름날, 침울하고 어두운 겨울날, 급격한 기온의 저하, 그리고 명암의 교차에 취약하다. 엄청난 자기 절제에다 행운까지 따른 덕분에 평생토록 건강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도 겨울을 피해갈 수는 없다. 부모님은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고 친구들은 사소하게나마 우리를 배신하기 마련이며 권모술수가 판치는 세상 역시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디쯤에선가 넘어지게 되고 겨울은 그렇게 조용히 삶 속으로 들어온다. 나는 어린 나이에 겨울을 나는 법을 배웠다. 내가 소녀였을 때에는 자폐 증세가 있어도 제대로 진단을 받지 못한 채 모르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았다. 그런 아이 중 한 명으로서 나는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시린 한겨울 속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17살 때 극심한 우울증이 나를 덮쳤고 나는 몇 달간을 꼼짝도 하지 않고 지냈다. 결국엔 살아남지 못하리라 확신하면서 살아남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살고 싶다는 작은 의지의 씨앗을 찾아냈고 스스로 그 집요함에 놀랐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그로 인해 나는 이상하리만치 낙천적으로 변했다. 겨울이 나를 백지화시켰고 완전히 열어젖혔다. 그 텅 빈 공백 속에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나로 거듭날 기회를 발견했다. 나는 반신반의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인격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무례하기도 하고 늘 옳은 일만 하지는 않는 사람. 대담하고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끊임없이 상처받는 것 같지만 이젠 그 마음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기에 여기 존재할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수년간 나는 누구라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면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저는 17살 때 심한 우울증을 앓았었어요. 사람들은 대개 이런 말을 들으면 당황했지만 몇몇은 그들의 사연과 나의 이야기 사이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고마워하기도 했다. 어떤 반응이든 나는 이런 일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는, 즉, 그 경험을 통해 내가 배운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확신을 얻었다. 한 번의 경험이 또 다른 나락에 빠졌을 때 나를 구원해 주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이 거듭될 때마다 위험은 점차 줄어들었다. 나는 내가 겪고 있는 윈터링에 대한 감 같은 것이 생겼다. 얼마나 오래 갈지, 얼마나 깊을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할지. 나는 겨울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봄이 올 때까지 겨울을 살아낼 가장 편안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내가 늘 의례적인 관행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음을 인식해왔다.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낙오된 시간에 대해 말하는 게 금기로 여겨진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우리는 겨울나기를 인지하는 법이나 그 불가피성을 인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오히려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서 세상이 동요하지 않도록 우리의 겨울나기를 숨기기에 급급하다. 겉으로는 대범한 표정을 지으며 속으로 고통을 사귀고 남의 고통을 못 본 채 한다. 우리는 윈터링이 찾아올 때마다 곤혹스러워하며 이를 숨기거나 무시해야 하는 비정상 상태로 치부한다. 완전히 정상적인 과정을 비밀에 붙임으로써 겨울을 견뎌내는 사람들을 결국 발붙일 곳 없는 신세로 떠밀고 실패를 감춘답시고 일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내몰아온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는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 있다. 윈터링은 인간의 경험 중 가장 심오하고도 영감에 찬 순간을 경험하게 하고 겨울을 난 이들 안에 깃든 지혜를 가르쳐주니 말이다. 무자비할 정도로 분주히 돌아가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는 겨울의 도래를 영원히 뒤로 미뤄두려고 한다. 겨울을 온전히 느끼려고도 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헤집어 놓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혹독한 겨울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롭게 작용한다. 따라서 무턱대고 겨울을 무의미하고 신경이 마비되는 의지박약의 나날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 시기를 무시하거나 없애버리려는 시도도 멈춰야 한다. 겨울은 실제하며 우리에게 물음을 던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겨울을 삶 안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 책의 주제다. 겨울나기의 과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간직하는 법을 배우는 것. 우리는 겨울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낼지는 선택할 수 있다. 겨울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타고난 것이나 다름없이 각인된 어린 시절의 한 장면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눈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놀라운 소설이나 동화에서 겨울에 대해 배운다. 먹을 것이 없는 수개월의 시간과 추위를 견디기 위한 동물들의 세심한 대비책인 겨울잠과 대이동, 잎을 떨구어 내는 나무들, 여기에 우연은 없다. 겨울에 일어나는 변화는 일종의 연금술이자 평범한 생명체들이 생존을 위해 만들어내는 마법이다. 겨울잠을 자기 위해 지방을 축적하는 겨울잠쥐들, 남아프리카를 향해 하늘길을 날아가는 제비들, 가을의 마지막 몇 줄을 불붙은 듯 화려하게 장식하는 나무들, 모든 것이 풍성한 봄과 여름의 나날을 살아내는 것이야 어렵지 않지만 겨울이 오면 우리는 결핍의 시기에도 융성하는 자연이 온전히 승리하는 것을 목격한다. 식물과 동물은 겨울과 싸우지 않는다. 겨울이 오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며 여름에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삶을 영위하려 들지 않는다. 그들은 준비하고 순응한다. 그들은 겨울을 보내기 위해 놀라운 탈바꿈을 감행한다. 겨울은 세상으로부터 침잠하여 빈약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냉혹한 효율의 법칙을 따르면서 시야에서 사라지는 시기이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에 변신의 출발점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겨울은 생명주기에서 죽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호된 시련의 장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가 여름을 바라며 한탄하기를 멈추는 순간 겨울은 보기 드문 아름다움으로 채색된 거리마저도 반짝반짝 빛나는 영광의 계절이 될 수 있다. 겨울은 느긋한 충전과 집안 정돈을 위한 숙고와 회복의 시간이다. 이 책에서 나는 겨울을 이해하는 출발점으로서 온몸으로 겨울을 체득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다. 이를테면 8월부터 월동 준비를 시작하는 핀란드 사람들이나 11월부터 1월 사이에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사는 노르웨이, 트롬세 지역 사람들과 같은 이들이다. 나는 병과 실패, 고립과 절망을 겪으며 스스로를 쇠실한 사람들과 자연계의 무자비한 섭리에 가장 긴밀히 맞닿아 일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또 어떻게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렇게 그 암울한 나날들을 견뎌내야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봄을 향해 다시 도약해야 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속도를 늦추고 자연스럽게 여가 시간을 늘리고 충분한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것은 요즘 유행과는 거리가 멀어 보일지 몰라도 꼭 필요하다. 겨울은 우리 모두가 아는 선택의 기로이자 허물을 벗어야 하는 순간이다. 이런 일들을 하는 동안 온갖 고통스러운 신경 말단이 드러나고 너무나 원초적 상태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어 한동안 자기 자신을 돌보아야 할지 모른다. 반대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해묵은 껍데기가 더욱 견고하게 자신을 뒤덮게 될 것이다. 어느 쪽이든 그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택 가운데 하나이다. 버트의 겨울. 겨울의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1000번 가까이 겨울을 보낸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H의 병과 나의 병이 막바지에 이르고 삶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믿게 될 즈음에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내 아들이 불안 증세로 학교에 다니기 힘들 지경이 된 것이다. 6살의 나이에 버트는 벌써 학교라는 곳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아들의 고민을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다. 그러나 제대로 듣고 있지 못했다. 사태의 심각성에 나는 깜짝 놀랐다. 대수롭지 않은 흔한 문제라고 여겼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작은 시도로서 아이를 달래고 훌륭한 사람들은 모두 학교를 싫어했다는 말로 위로해 보려 했다. 하지만 버트에게 필요한 건 반란이었다. 아이가 필요로 한 것은 내가 분연히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너도 알지? 이런 상황은 정말 별로야. 내 아들은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버트는 행복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아들의 내면에서 즐거움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와 동시에 겨울은 스며들고 있었다. 어떤 겨울은 서서히 온다. 어떤 겨울은 우리에게 너무 천천히 살금살금 다가와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침투한 뒤에야 우리에게 그 존재를 각인시킨다. 학교에서 버트가 표출한 분노는 갑작스러워 보였지만 실은 그렇지 않았다. 아이는 늘 내게 이야기해 왔었고 이제 내가 분명히 알아듣도록 행동하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버트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버트를 학교에서 나오도록 했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할 방법에 대한 이런저런 충고들을 흘려버렸다. 협박과 회유, 학교를 참아내도록 달리기, 약물 치료로 적응시키기. 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아무리 나 자신의 시간을 절박하게 원할지라도 아들을 망가뜨리면서까지 학교로 돌려보내고 싶지는 않았다. 행복은 우리가 배우는 것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술이다. 그것은 어두운 구석으로 몰아두어야 하는 우리의 일부, 의도적으로 순진하게 구는 사람이 지닌 부끄러운 영역이 아니다. 행복은 바로 우리의 잠재력이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각을 펼치고 마음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며 괴롭힘과 모욕의 지독한 무게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내면의 산모이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어른이 된 뒤에는 참을 수 없다고 여겼을 조건들을 참아낸다. 적대적인 청중에게 우리의 성취도를 끊임없이 간섭당하고 격려보다는 위협을 통해 의욕을 가지라는 강요를 받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비웃음거리가 되거나 놀림을 받고 가장 숨기고 싶은 사적인 욕구가 만천하에 공개되고 변화된 몸을 어른이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구석구석 검사당한다. 어린 시절에 이런 일들은 종종 물리적인 위협과 함께 온다. 놀이터에서 떠밀리거나 밀쳐지고 주먹에 맞거나 발길질을 당한다. 집으로 가는 길에는 이보다 더 야비한 끊임없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어른이 된 지금 신체적 안전과 정신적 건강이 이렇게 계속 위협을 받는다면 어떤 느낌일지 생각해보라. 우리는 결코 참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렸을 때에는 그냥 참았다. 그게 우리에게 기대되는 바였고 다른 방법을 알지도 못했으니까. 그러나 행복이 하나의 기술이라면 슬픔 역시 그렇다.
아마도 학창 시절을 거치면서 혹은 힘든 일을 거치면서 우리는 슬픔을 무시해야 한다고. 책가방 속에 슬픔을 쑤셔 박아놓고는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배운다. 하지만 어른이 된 우리는 때때로 그 또렷한 외침에 귀 기울이는 법을 익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윈터링이다. 슬픔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 그것은 슬픔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요소로서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우리의 경험 중 최악의 경험을 응시하고 최선을 다해 그것을 치유하고자 애쓰는 용기이다. 윈터링은 우리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을 칼날처럼 첨예하게 느끼는 직관의 순간이다. 내 아들에게 겨울을 보내는 법을 가르쳐줄 시간이 왔다. 이는 전해 주어야 할 기술이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좋아하는 일에 몰두했다. 해변에서 놀았고 도서관에 파묻혔다. 자연 건조 점토로 해적을 만들었고 숲길을 걷다가 솔방울과 열매를 주워서 집으로 가져왔다. 런던행 기차를 타고 자연사 박물관으로 가 군중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공룡들을 보았다. 유난히 추웠던 어느 아침에는 서리를 이용해서 신기하리만치 부서지지 않는 눈덩이를 만들었다. 함께 쿠키를 굽고 피자 도우를 반죽했고 하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이 마인크래프트를 했다. 우리는 함께 어두운 순간들을 보냈다. 마냥 재미있었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꼭 필요했던 일이었다. 우리는 함께 분노하고 비통해 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했다. 걱정하다 그냥 잠을 자버리기도 하고 잠을 자지 않고 우리의 시간표가 거꾸로 가게 내버려 두기도 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기보다는 세상에 우리에게서 물러나 있도록 두었다.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고통스럽다고 외쳤고 너무나 많은 이들이 때로는 실용적인 지원으로 때로는 그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우리를 도우려고 발벗고 나서는 것에 놀랐다. 그 모든 것은 도움이 되었다. 우리는 산산이 부서진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우리의 겨울에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는 책을 읽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했다.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밀고 나아가기보다는 새로운 삶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나면 무엇이든 붙잡을 수 있다. 그것이 저항할 수 없는 겨울의 선물이다. 겨울은 좋든 싫든 변화를 가져온다. 우리는 새로운 외투로 갈아입어야 겨울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최고의 지혜는 우리보다 앞서서 이 특별한 겨울을 겪어낸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나는 어느 수요일 아침 시끌벅적한 트램펄린 놀이방에 앉아 있다가 처음으로 그런 이들을 만났다. 그럴 때 나는 학교에 있어야 할 아이를 데리고 나와 괜한 주목을 받을까 걱정했다. 사실 그곳의 매니저나 잠복 중인 무단결석 단속관이 내 어깨를 툭 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 어깨를 두드린 것은 옆 테이블에 몇몇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던 한 여자였다. 그쪽도 홈스쿨링을 하나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내가 평생을 살아온 이야기라 해도 될 만한 사연에 대해, 아니 적어도 지난 몇 개월간 겪었던 문제들에 대해 전부 털어놓았다. 나는 그들이
엄마로서 무능력한 내 모습에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그저 내 이야기에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시할 뿐이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똑같은 과정을 겪었답니다. 그녀가 말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 서서 울어버릴 지경이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윈터링의 진실이 놓여 있다. 겨울에는 지혜를 얻게 되며 겨울이 끝나고 나면 누군가에게 그 지혜를 전해줄 책임이 있다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먼저 윈터링을 겪은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다.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 선물 교환과도 같다. 어쩌면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평생을 지녀온 다성을 깨는 일이 필요하다. 남들의 불행을 지켜보면서 나라면 절대 취하지 않았을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스스로 화를 초래했으리라 넘겨짚는 습성은 박정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롭다. 재앙은 일어난다는 사실, 그리고 재앙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에게 재앙이 닥치면 우리는 실수한 적도 없고 그릇된 태도를 보인 적도 없음에도 자신을 탓할 거리를 찾아내려고 했으며 수치스러운 도피 상태에 빠져든다. 아니면 누군가 탓할 만한 다른 대상을 찾는다. 겨울을 바라보고 그것이 주는 메시지에 진정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원인에 비례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작은 실수가 커다란 재앙을 불러오기도 하며 삶은 종종 불공평하지만 우리가 수긍하든 말든 계속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또한 남들의 위기를 좀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또 다른 좋은 책으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히 행복하게 안녕히 계십시오.